교재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은 수능 완성이나 수능 특강에 있는 지문들 연기 분석이 아니라 저번에 여러분들이 보셨던 6월 모의고사에 대한 지문 분석입니다. 다만 이걸 열심히 보신 분이 있고 안 보신 분도 있고 받긴 봤는데 다시 안 봐서 기억이 안 나시는 분도 있고 뭐 다양할 겁니다. 그래서 뭐 꼼꼼히 분석한 사람 기준에서도 조금 가치 있게, 그리고 이제 안 풀어보시거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게끔 좀 설명드릴 테니까 차근차근 볼 텐데, 오늘은 그래서 지식에 대한 내용이나 구성에 대한 내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담겨 있는 문제 유형과 사용된 용어, 그리고 이제 올해 출제가 된다면 알아가야 되는 것들, 그것들 위주로 분석해서 설명드릴 테니까 조금 편하게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저희 루지우 씨 죄송한데 나 부탁 하나만 해도 돼요? 문 좀 닫아줄 수 있으세요? 고맙습니다. 왜 이렇게 덥지? 문학부터 볼게요. 독서 구조는 올해 독서 이거 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렇게 안 어려웠어요. 문학이 좀 까다로웠습니다. 그래서 문학에서 여러분들이 틀린 것들이 꽤 많았을 텐데, 문학에서 올해 6월에서 문학 나온 것들을 유형들과 용어들을 정리하면서 조심해야 되는 것들을 좀 따져보자고요. 어디로 오시냐면 페이지 20쪽입니다. 첫 번째 문제. 잠깐만. 지문 읽어야 될 건 내가 중간에 읽고 갈 거고, 부분만 읽을 건 부분만 읽을 거고, 아닌 거면 문제 기준으로 볼 테니까 우리 지문 페이지 말고 22쪽으로 오셔서 22번 문제 잠깐 보시겠어요? 22쪽에 22번 문제 잠깐 봐주세요. 여기에 이 용어가 쓰였는데 이거 정말 많이 쓰이는 말이거든요. 표지. 아마 많이, 아이고 잘리네. 여기서부터구나. 여기까지구만. 표지라는 말 우리가 정말 많이 쓰이는데, 쓰인다는 게 우리 일상에서 쓰이는 거 말고 시험에 나오는 표지라는 용어가 굉장히 이거 가져가요. 정말 많이 여러 가지로 쓰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 쓰이냐면 원론은 그예요. 맨 앞에서 뒤에 이어질 내용을 미리 보여줌이라는 사전적 정의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맨 앞이 핵심이야. 우리 빨리 풀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것들. 맨 앞에서 뒤에 펼쳐질 이어질 내용을 미리 알려주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표지를 찾으려면 어딜 보면 되냐? 문장의 첫머리 보는 거예요. 자, 표지가 우리 기출에 나왔던 용어들은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 빈도수가 제일 높은 건 아무래도 이게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담화 표지란 말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어디서? 화작 문제에서 표지란 말 정말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미 화작 기출이 분석이 되신 분들은 아마 알고 있을 용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어 시간에 접속사라고 배우는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요. 그러나, 하지만, 그래서, 그렇지만, 그것들이 담화 표지라고 합니다. 그게 왜 표지예요? 라고 하면, 다시 한번 하지만, 앞에서 뒤를 알려줘요. 그러나 라고 만약 문장이 시작했으면 뒤에 뭔 얘기 이어지겠어? 앞 얘기랑 반대되는 얘기가 이어지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미 미리 알려주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접속사가 바로 대표적인 담화 표지로 들어가요. 요거는 화작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알아줘야 되는데 이거 좀 됐고요. 자, 그럼 소설에서는 뭐라고 하냐? 발화 표지란 말도 나옵니다. 자, 근데 이건 같은 말이에요. 소설에서는 차마 담화라는 표현을 쓸 수는 없었어요. 담화는 화법작문에서 사용하는 대화할 때 사용하는 표지라는 건데, 소설에서는 사실 대화라기보다는 인물들의 대사라고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대사들의 표지라고 해줘야 되는데 그때 사용한 게 발화 표지입니다. 요거는 2010년대 중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던 용어인데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저러나 그렇다 그러하여 이런 접속사를 말합니다. 접속사. 근데 이번 시험에는 처음 나온 거거든요. 시간 표지가 나왔어요. 이거 교과서 어디에 있는 표현이군요. 아니요, 교과서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 내도 돼요? 문학용어로? 내도 됩니다. 왜냐면 표지라는 말이 변함은 없어요. 자, 맨 앞에서 시간을 미리 알려주는 거, 시간을 딱 알려주는 거라고 하면 시간 표지라고 하시면 됩니다.
엄청 많습니다. 참고로 이거 화작에도 쓰일 수 있어요. 뭐가 있냐? 먼저 이런 거.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 다 시간 표지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소설에선 더 스펙트럼이 넓어져요. 왜냐면 소설의 배경인 시간을 알려주는 표지면 또 역시 시간 표지라 해도 되거든요. 자, 이 글에서는 어디에 있을까요? 20쪽 잠깐 와보시겠어요? 20쪽. 오늘 미리 양해하면 우리 오수병이 아니 우리 원장님이 나 배고프다고 징징대니까 돈가스 사줬거든. 근데 돈가스가 너무 맛있어서 많이 먹어서 지금 너무 졸려요. 좀 졸아도 또 헛소리 하고 있으면 좀 알려줘. 내가 또 틀리면. 20쪽의 첫 줄 보세요. 10여일이 됐어요. 이건 시간 표지 맞아요. 이거 말고도 엄청 많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 네, 뭐 요 정도 보자. 지금 안 보이네. 졸려. 그래서 말머리나 시간을 알려주는 표지가 등장하면 물론 중간에 등장할 수도 있긴 합니다. 어쨌든 시간을 알려주는 멘트면 다 시간 표지를 하면 된다. 자, 그리고 요거 표지 용어로 시작했는데 오늘 사실 모든 문학 용어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소설, 수필, 시 있었거든요. 이번에 이것들 모두 처리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오늘 요 얘기가 먼저 선행돼야 될 것 같아요. 자, 올해의 선지를 다 똑같았어요.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선지 1번, 선지 2번, 3, 4, 5번 우리 오지선 다 객관식이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쉼표가 써 있지는 않지만 두 개로 끊을 수 있습니다. 요거 우리 예술 지문 할 때 했었던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앞부분은 이 문학 작품에 대한 형식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뒷부분은요. 이 형식에 따른 어떤 표현법들이 다 여기 들어갑니다. 형식에 따른 의미, 즉 내용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보통 어떻게 나왔냐? 형식이 일단 맞나 따지러 가요. 그 다음 내용이 맞으러 따지러 가야 되는데 보통 여기서 커트가 됐어요. 무슨 말이냐? 형식의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지금 소설일 수도 있고 한데 뭐 좀 더 편한 예시를 들어드리면 시로 들어드릴게요. 비유법을 활용하여 뭐 이런 것들 표현법 아니면 방금처럼 시간 표지를 사용하여 이렇게 문학에서 소설이든 시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표현하기 위한 기법들이 여기에 들어가는데 보통 여기서 커트가 많이 돼서 이건 답이네 옳지 않은 걸로 이렇게 많이 고른 문제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아무래도 독서를 쉽게 내야 되니까 그리고 실제로 쉬웠어요. 6평 이 독서 풀어보신 분들 알겠지만 다른 시험에 비하면 솔직히 쉽잖아. 그래서 문학에 대한 난도를 높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어디를 신경 쓰냐? 여기를 신경 쓰게 돼요. 자, 올해는 이 패턴이 많았습니다. 특히 요 문제도 그래요. 이 패턴. 형식은 맞아. 근데 이 형식에 대한 내용 해석이 틀려. 이 패턴들이 많았어요. 아까 우리가 흔히 보던 패턴들은 형식이 틀렸네. 다음 그냥 넘어가면 되거든. 형식이 틀렸으니까 넘어가면 되는데 형식은 있는데 뒤에 내용까지 맞는지 요걸 좀 더 상세히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문학의 선지가 짧잖아. 다시 한번 봐봐요. 22번, 23번, 24번 봐봐. 선지가 안 길어요. 근데도 시간을 많이 걸리게끔 할 수 있는 기법들이에요. 자,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첫 번째, 형식 맞다고 신나서 맞다고 하지 말라고. 뒤에 내용도 맞는지 오히려 더 신경 써서 보셔야 됩니다. 요거 첫 번째. 두 번째, 이거요. 형식도 맞네. 내용도 맞네. 이거 정답. 맞는 얘기. 틀릴 수 있다. 왜? 핵심은 여기에요. 뭐뭐 하는 것으로 보아. 뭐뭐 한 것으로 비롯하여 뭐뭐라고 할 수 있군. 뭐뭐라고 의미한다고 할 수 있군. 이렇게 형식을 해석하는 구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 이 형식도 이 작품에 있어요. 이 내용도 여기 이 작품에 있어요. 근데 둘이 인과가 없어요. 그럼 틀린 겁니다. 이거 조심해 주셔야 돼요. 빨리 풀려다 보면 우리가 틀린다면 보통 이거 골라요. 자, 뭐가 있냐? 22번 문제 선지 3번이요. 아니야, 22번에 선지 3번. 이게 오답률이 자, 이거 정답률 40%고요. 오답률 많이 고른 사람들 보니까 3번들을 골랐대요. 무슨 함정인지는 알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도 혹시 뭐 걸렸는지 한번 떠올려 볼래요? 가볼게. 자, 문제부터 봐봐. 22번에 선지 3번. 인물에 대한 논평을 활용하여 여기까지가 형식인 거 보이시죠? 요 형식을 사용하여 무슨 의미인지 볼까요? 뒤에 갈등 해소 방안 제시. 요게 의미 내용에 들어가는구나. 자, 이 작품은 두 개 다 있습니다.
20쪽 와보세요. 20쪽의 두 번째 줄 볼게요. 자, 이 작품 이거 기억이 안 나거나 까먹으신 분도 괜찮아요. 오늘은 이 스토리를 아는 게 아닙니다. 이 작품은 안 나와요, 올해 수능에. 물론 100%는 없지. 큰일 날 소리. 2016년에 6평에 관동불공 나왔었는데 그의 수능이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런 뒤통수가 한 번 있긴 하지만 그거 한 번 빼고는 6, 9평에 나온 작품은 그대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거 한 번이 조금 이상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작품은 안 나와, 내가 봤을 때. 다만 그래서 오늘은 작품 안 읽었다고 나 이거 안 읽었는데 괜찮아, 이거 까먹었는데 상관없어요. 문제 유형과 용어만 익히면 돼요. 오늘은. 자, 20쪽에 두 번째 줄 와보세요. 대사가 있네요. 이거 노비 막동이의 대사인데요. 이렇게 말해요. 난군께서는 늘 언행이 호방하시고 재주가 무리 중에 탁월해 거침이 없으시더니 됐지? 인물에 대한 평가, 논평 충분하죠? 형식 갖췄어요. 좀만 더 읽어볼게. 요즘에는 울적해 하시니 말 못한 근심이 있는 듯 하옵니다. 사모하는 이라도 있는가요? 누구 좋아하는 사람 생겼나요? 자, 그러면 이게 다시 돌아올까요? 22번에 선지 3번. 갈등 해소 방안 제시. 안 되죠. 읽어보면 이 작품은 갈등 해소 방안이 있습니다. 두 번이 나와요. 하나, 막동이가 뒤에 다음 대사에서 계책을 제시해줘요. 그 여자 만날 수 있는 방법을. 갈등 해소 방안 제시해줍니다. 하지만 대사가 다른 대사예요. 이 논평 형식을 사용했을 때는 갈등 해소가 아니었습니다. 즉, 두 개 다 맞더라도 심지어 같은 인물이 한 말이라도 틀릴 수 있으니 제발 대사끼리 같은 인물 대사라도 띄어서 그 둘의 연관관계를 잘 봐라. 요거 조심해줬으면 됐었습니다. 자, 22번 문제 따위가 이딴 문제가 정답률이 40%가 나왔다는 거는 이런 거를 아마 준비가 좀 덜 되어 있어서 그랬을 겁니다. 형식과 내용을 잘 구분해서 내용도 꼼꼼히 보시고요. 선지 2번 볼래요? 22번에 선지 2번. 계속 왔다 갔다 할 테니까 좀만 침착하게 따라와줘. 선지 2번에 앞날의 일을 가정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 맞아요. 동의 대사 중에 난군께서 뭐뭐 하시면 노파가 뭐뭐 할 것입니다. 그러면 난군께서 이렇게 하신다면 아마 노파가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계책을 알려줘요. 가정하는 상황 나옵니다. 다만 이게 틀린 이유는 역시 뒤에 내용. 갈등 심화 암시. 아니죠. 갈등 심화라는 내용이 틀렸죠. 됐죠? 아까 이 문제는 뭘로 구성되어 있냐? 흔히 나왔던 패턴인 이거가 여기서 X가 아니라 형식을 일단 다 맞았다고 해놓고 5개 다 맞아요. 5개가. 다 있어요. 근데 누구는 틀렸고 누구는 맞았고 한데도 틀리고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려 하는 거죠. 맞는 것 같은데? 야, 이건 진짜 거의 맞는 것 같은데? 하지만 정확히 골라야 되면 딴 거였죠. 자, 1번이었어요. 1번. 시간 표지를 사용하여 사건의 추이를 드러낸다. 자, 추이라는 말을 조금 몰라서 그랬을까? 추이는 벌어지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잠시만, 시간이 나오면 시간을 설명했다는 거는 서사 요소 중에 시간이 있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서사 요소, 인물, 사건, 배경. 근데 배경에 시간과 공간이 있잖아. 그러니까 서사 요소를 설명한 순간 이미 끝났어요. 사건의 추이를 전달하기 위한 거, 이건 문학 논리적으로 그냥 무조건 성립할 수밖에 없는 말입니다. 1번 의심 말고 골라줬어요. 됐었어요. 시간 표지 딱 찾은 다음에. 자, 그런 거였습니다. 나머지 선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 참 짜증나는 거 하나 있어요. 참 이것도 있어요. 요런 문제 타입 나왔을 때 좀 빨리 푸는 거 뭐냐면, 올해는 좀 이것도 한번 해봐. 여력이 되면. 요거 먼저 내용부터 없으면 걸러버리는 것도 좀 괜찮아요. 이 형식을 따지는 거는 찾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고요.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 찾으려면 이 작품의 내용을, 서사를 기억하고 있어야 판정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솔직히 작품만 제대로 읽었으면 요거는 바로 OK가 나와요. OX. 근데 이 어떤 표현법을 썼는지는 다시 가서 봐야 돼요, 사실. 그러면 더 빨리 만약 이런 패턴들로 문제가 나온다. 그럼 빨리 거르기 위해서는 내용 자체가 X인 걸 바로 커트해버리면 경우의 수를 좀 줄일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22번에 선지 4번 같은 거 보세요. 22번에 선지 4번. 인물의 내력을 요약적 제시. 내력을 요약 제시한 게 있었던가 또 다시 보러 가야 되거든. 근데 그 옆을 봐봐요. 그냥 내용부터. 성격 변화 보여준다. 이 작품에는 인물의 성격이 변한 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내력을 찾으러 갈 이유는 없어져요. 그러면 조금 더 빠르게 4번을 제거할 수 있다는 거죠. 형식과 내용으로 다 모든 선지가 구성되어 있으니 이걸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X가 판정이 바로 가능하다면 버리고 가는 게 좋습니다. 이걸 형식 5개를 다 찾으러 가려면 소설에서 형식 5개 찾기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양아치 같은 선지가 하나 있었어요. 아, 이거 너무했어. 22번에 선지 5번이요. 인물의 성격을 고사에 빗대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이거 미리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알죠? 이 작품 어느 부분에 고사가 있었어요? 자, 나시는 분들은 바로 찾으시고 안 나시는 분들은 여기로 오세요. 21쪽 오세요. 21쪽에 위에서 한 10번째 줄쯤에 보면 되게 짧은 대사 하나 있어요. 왜 그러한가? 찾으셨나요? 21쪽에 위에 상단 부분에 한 10번째 줄쯤에 왜 그러한가? 거기 있죠. 그 아래 보시면 이제 긴 대사가 있어요. 주인공의 대사가 아니 저기 노파의 긴 대사거든요. 이것도 한 10줄 되죠. 거기서 빨리 고사 찾으세요. 고사 찾아보세요. 공부하신 분은 바로 나오지. 알지? 기억나지? 근데 알고 있었나요? 그게 원래 고사인 거? 원래 수특에 있었나? 없었어요. 너무해요. 아, 빨리 찾아봐요. 임동훈 씨 어디에요? 고사. 맞아요. 이거 원래 알고 있었어요? 이거 너무하지 않냐? 아니, 양아치 놈들. 아니, 여러분들 중간에 보시면요. 4번째 줄에 있거든요. 장차 소실로 맞이를 하셨지만 부인의 시샘이 하동의 사자우보다 심하여, 하동의 사자우가 고사입니다. 선생님, 오늘부터 저는 고사송화 1000개 외워보겠습니다. 뒤집거리 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무슨 의도로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고사. 자, 우리가 지금 새로운 고사를 외우는 건 아니고 이렇게 고사도 좀 하드코어한 고사도 낼 수도 있으니 연계 작품에 담겨 있는 고사들은 좀 챙겨라. 특히 저는 다루지 않았지만 수능 특강 문제에 있는 고사성어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것 좀 보고 가요. 그것 좀 보고 가요. 내가 시간 될 때 한번 정리해서 어휘 테스트로 같이 드릴 거니까 우리 이런 것도 좀 보고 가야 될 겁니다. 아마 1, 2, 3, 4에서 답을 확정하지 못하고 선지 5번을 봤으면 굉장히 기분이 좀 안 좋았을 거야. 아니, 고사라니. 근데 실제 있긴 있었어요. 하지만 답이 아닌 이유는 아까 그거죠. 형식은 맞지만 뒤에 있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다? 아니요. 이 대사를 날릴 때는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사가 새로운 국면 들어가는 대사였었어요. 새로운 계책을 알려주죠. 대사가 역시 떨어져 있었습니다. 자, 잘 해보시고요. 23번은 넘어갈게. 이런 거는 그냥 읽어봐. 답은 2번이에요. 체크만 해놓으세요. 자, 2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니은에 대한 설명인데 기억은 계책, 니은은 계책. 요거는 잠깐만. 이 관용어 하나만 더 챙기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흉금. 마음속에 검은고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흉금을 터놓다라는 표현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지 않나요? 자, 요거 24번에 선지 4번만 보시면요. 요거만 볼게. 기억이 이루어지려면 생은 노파에게 속내를 드러날 기회. 자, 속내를 드러낸다. 이런 말이 딱히 있진 않아요. 이 말 자체는 없어요. 근데 계책을 제시할 때 어떻게 하냐면 20쪽 올게요. 왔다 갔다 좀 할게. 20쪽에 중략 위로 4줄 올라와 보세요. 중략. 20쪽에 있는 중략 위로 4줄. 발을 물어볼 것입니다. 이때 요거요. 흉금을 털고 말하신다면 됐을까요? 흉금을 털다가 가슴속 내면의 얘기를 꾸밈없이 말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지 4번에 있는 속내를 드러내다랑 같은 말이라는 걸 캐치해줘야 여기에 답이 바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관용적 표현들은 역시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 어휘 테스트, 여러분들 어휘 그 편에 관용구 조금씩 드리는 거 알죠? 읽기는 하지. 테스트는 안 되지만. 다음 넘어갈게요. 올해 보기 문제들 얘기도 좀 해드려야 되는데 잠깐만, 이거 뭔 얘기해야 되지? 요거 올해 6평에 요 단어가 7번 나오거든요, 선지에. 뭔데요? 뭐 다 말하는 건가요? 다 그런 거 아니고 갈등이요, 갈등. 시에도 소설에도 수필에도 지긋지긋하게 갈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갈등 제가 뭐 말씀드리는 거냐면 1인칭이 뭐 아니 내적 갈등 외적 갈등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올해 나온 6평 문제에서 이 갈등을 빨리 처리할 수 있는 키워드가 뭐냐가 하면 제가 평소에 그냥 썼던 많이 드렸던 말씀이랑 별다를 바 없습니다. 이거예요. 불편한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편하게 다 풀려요. 똑같아요. 자, 갈등이 심화된다. 불편함이 커진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갈등이 해소된다. 불편함이 없어진다. 그러면 뭐 봐야 되냐? 이 갈등의 대상이 어디인지 봐야 돼요. 뭐랑 불편한 건지. 그냥 나 혼자 불편한 건지 뭐랑 불편한 건지를 봐야 되는데 자, 일단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선지가 하나 있습니다. 25번에 선지 5번 보세요. 회상군 부인의 허락을 구하려는 노파에게 생이 동조가 뭐야? 동의한다는 거 아니에요. 상대의 말에 동의하고 공감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불편하다는 얘기야? 불편하지 않다는 거잖아. 그 아래 보신다면 내적 갈등 확인에 이상한 논리적으로 되어 있는 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내적 갈등 할 이유가 없어요. 상대의 말에 충분히 동의했거든요. 내적 갈등 상황이 아니었고요. 그치? 동조인데 내적 갈등이랑 같이 이제 독립할 수가 없지. 22번에 선지 2번 다시 올게요. 22번에 선지 2번. 앞나리를 가정하며 인물 간 갈등. 자, 인물 간 갈등은 뭐예요? 사람끼리 갈등이라는 거거든. 요것도 그냥 제끼는 내용이에요. 이 작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나오는 인물은 3명이거든요. 요 소설에 주인공 생, 그리고 노비, 막동이, 그리고 노파 이렇게 3명 나와요. 인물 간 갈등. 아우 나 얘 불편해. 아우 나 이 사람 좀 싫어. 없어요. 셋은 갈등이 없습니다. 과거에 있는 거 그냥 제끼면 되는 거예요. 갈등은 있죠. 갈등이 없는 소설은 없으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만나지 못하는 주인공 생의 불편함. 내적 갈등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2번 X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갈등은 유연하게 불편한 마음으로 해서 누구에 대한 어떤 갈등인지 먼저 파악하세요. 다른 인물에 대한 갈등인가? 내적 갈등인가? 그리고 그 불편한 마음이 실제로 존재하는가? 해소됐는가? 유지되는가? 이런 것들 따져주시면 되겠습니다. 갈등은 불편함으로 처리해보자고요. 뒤에 많으니까 이거는 차근차근 또 다른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자, 25번 넘어가고요. 다음 작품입니다. 네. 뭐라고요? 안 들려. 뭐라고? (2번은) 적절하냐고요? 네, 괜찮은데요. 25번에 선지 2번 말씀이세요? 요거 질문이에요? 같이 볼까요? 저는 뭔 얘기 하나 했어요. 이렇게 그냥 공부 평소에 하셨는데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다 까먹을 줄 알고 그냥 편하게 얘기했는데 평소에 공부했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오늘 그냥 편하게 물어보셔도 됩니다. 2번 같이 볼래요? 근데 이거 내가 길게 설명 못하고 길게 설명 필요한 거 내가 따로 해줄게. 왜냐면 지금 안 푸신 분 다 까먹은 사람이 대부분이라서 내가 지금 설명하면 목미 이렇게 할 것 같거든. 자, 선지 2번 볼까요? 이건 보고만 갈게요. 막동과 노파가 생에 애정 성취를 돕기 위해 나서는 점에서 자, 요 앞부분은 뭐예요? 본문의 내용. 이건 어떻게 하면 돼요? 본문의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보면 되죠. 자, 뒷부분은 해석입니다. 볼게요. 사건에 적극 개입하는 보조적 인물의 등장을 확인할 수 있군. 자기야, 이거 왜? 이거 왜 마음에 안 들어? 설마 보조적 인물? 앞에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 뒤에 해석이 마음에 안 들어? 앞에요? 막동과 노파가 애정성취 돕기 위해 나서는 게 아닌 것 같아? 아니야. 막동이가 딱 2번 말하거든? 요즘 아까 읽었던 거. 요즘 좋아하는 사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생이 하니까 근데 못 만나. 하니까 막동이가 아니 그러면 노파한테 가갖고 이렇게 해서 신세를 지게 하라고. 그럼 노파가 만나게 해줄 건데? 라고 대책을 제시해줘요. 이 정도면 도와준 거 아니야? 노파도 그래요. 노파한테 가서 이렇게 하니까 만나려고 하니까 아이고 걔 어디 회상꼭대 12 거기 10이에요. 못 나와요. 그럼 망했네. 근데 단오는 날에 한번 나오니까 그때 만나봐요. 이렇게 계책을 제시해줘요. 도와준 거 맞지. 당황스러운데? 진짜 그게 궁금했던 거야? 다시 읽어봐. 참 말한 김에 땡큐. 그거 말고요. 요 25번 같이 보기 문제는 요거는 이제 저격을 많이 당해서 정확히 말하면
이 문제 자체가 저격을 너무 많이 당해갖고 옛날 어떻게 풀었는지 알아요? 참고로 그냥 재미로만 들어. 혹시 이렇게 팔아먹는 사람이 있으면 듣지 말라는 얘기야. 방금 슬쩍 어쩌다 보니까 얘기했는데 이 보기 문제 선지가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AA라는 것에서 B를 확인할 수 있군 이렇게 되어 있거든. 자, 이게 뭐냐면 본문 내용이고요. 이게 보기 내용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기 선지가. 보기 문제 선지가. 다시 봐봐요. 방금 봤던 선지 2번도 볼래요? 방금 앞부분 본문이었고 보기. 예, 보조적 인물의 등장. 보조적 인물 저기 보기 세 번째 줄에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었는지 알아요? 옛날에? 옛날 얘기야. 여기에 보기가 있으면 읽는 거야. 본문에 있나요? 있다. 보기에 있나요? 있다. 예.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하도 이렇게 전략을 해서 풀고 심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저기 메가에 최인모 선생님 계신데 그분은요 본문을 안 보고 보기만 이렇게 놓고 선지만 놓고 자 답보를 훈련합시다 이렇게 했었거든. 그랬던 시대가 있어요. 2010년대 중반 얘기예요. 자, 사람들이 그렇게 푸는데 이거 내시는 분이 무슨 기분이겠어? 굉장히 불쾌하지. 잣대 봐라 하고서 이제 선지 5번처럼 문제를 내는 거예요. 25번에 선지 5번 다시 볼까요? 앞부분 회상권 부인의 허락을 구하는 노파에게 생이 동조하는 것에서 있어요. 이 작품 본문 내용 맞지? 뒤에 보기 내용 볼래요? 뭐 현실 애정에 대해 성취 방법하는 인물의 내적 갈등 확인할 수 있다. 내적 갈등 있나요? 보기에 있어요. 밑에서 두 번째 줄 볼래요? 보기 밑에서 두 번째. 과정에서 애정 성취를 가로막는 사회적 간섭이나 갈등이 드러난다는 점 이렇게 보기에 있어요. 자, 하지만 둘 다 보기에도 있고 본문에도 있지만 틀렸죠. 왜? 둘이 인과가 안 맞으니까. 계속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나 같은 이제 학원 강사들이 맨날 저격해서 쉽게 막 팔아먹었던 것들을 다 깨는 문제들이에요. 이것들이. 둘 다 맞지? 맞아. 안 돼. 둘이 인과가 안 맞으니까. 똑같아요. 둘 다 있지만 인과가 안 맞으니까 틀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볼 수밖에 없어요. 꼽사리는 없습니다. 제가 매번 말하지만 꼽사리는 없어요. 다음 장 넘어가죠. 24쪽이요. 오늘 뭐 하는지 알겠지? 저기 상사동기를 분석하고 싶은 날이 아니야. 여기 나온 문제 패턴들을 보는 거야. 용어들도 좀 볼 거고요. 한거 18공은 뭘 상징할까요? 24쪽에 있는 이 첫 번째 작품 한거 18공은 우리한테 뭘 시사할까요? 수특에 실려있는 고전시가 작품 해석 안 해줄 테니 닥치고 다 외워와라, 공부해와라라는 뜻입니다. 물론 한거 18공은 안 나올 거예요. 이제 팔렸으니까. 내가 말했잖아. 나온다면 6월, 9월 수능 중에 나온다면 이거라고. 근데 6월에 팔려버렸네. 예. 왜냐면 내게 너무 좋았어요. 자, 이거 수업 같이 했던 분들 기억나세요? 한거 18공은 문학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가치 포메이션을 가지고 있다고. 왜? 기존의 틀을 깨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평가원 출제 팀들은. 근데 기존에 아이 자연 좋아. 욕심 버려. 임금님 사랑합니다. 지겨워 이제. 근데 이건 뭐야? 속세에서 임금님을 위해 효를 행할까? 아니면 여기 머물러서 자연과 동화돼서 살까? 고민된다. 어떻게 할까? 그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유니크한 포메이션을 갖고 있고 올해 연계 나왔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6평이 팔렸으니까 가볍게 보도록 할게요. 아니 이 작품 안 볼게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말해주는 거. 자, 공부 안 해오면 못 풉니다.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가갖고 치군, 택민, 배품, 조월경은 이거 갖고 푼다고 못 풀어요. 절대 못 풀어요. 그래서 연계에 있는 고전 문학은 여러분들이 꼼꼼히 좀 준비해 가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27쪽으로 올게요. 27쪽에 26번 문제 보겠습니다. 용어 정리 먼저 하고 다시 따져볼게요. 대상화라는 용어 2번 나왔습니다. 올해 6평에만 말이죠. 자, 일단 기본. 대상화의 사전적인 기본적인 뜻은 대상으로 지정했다는 겁니다. 근데 대상이 뭐야? 화자가 아닌 것이 대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시에서 말하는 사람이 아닌 존재를 모두 다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자로 설정하지 않고 화자가 언급했으면 대상이에요. 끝이에요. 너무 쉬워요. 자, 근데
이번 시험은 아니지만 이 대상화라는 용어가 나온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조금 매섭게 나왔었거든요. 다른 기초에서 나왔던 대상화라는 용어 처리법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대상은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할 때가 문제가 돼요. 올해 시험은 일단 대상화 2번 나왔는데 26번에 나온 대상화는 대상을 대상으로 지정한 거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너무 뻔해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26번의 선지 1번 때문에 그래요. 자연물을 대상화하여 내 자연물을 언급했으면 그냥 대상화합니다. 예, 끝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대상화가 정말 짜증난 건 이겁니다. 이 뜻을 갖게 되는 용어로 쓰는 순간 이제 예의가 달라져요. 대상이 아닌 걸 대상으로 만든 거. 대상이 아닌 거? 여러분들 구체화가 뭐야? 구체화? 구체가 아닌 걸 구체로 만드는 거. 야, 비음화가 뭐야? 비음화. 비음이 아닌 걸 비음으로 만드는 거. 대상화. 대상이 아닌 걸 대상으로 만드는 거. 자, 대상이 아니면 뭘까요? 화자죠. 화자는 대상이 아니야. 유일하게 시에서. 그러면 화자를 마치 대상처럼 표현했다. 이걸 뭐라고 하냐? 같은 말로 객관화라고 합니다. 이게 좀 익숙하지 않나요? 어디서 본 것 같지 않나요? 마치 남처럼 표현하는 겁니다. 화자. 이런 시도 있죠. 지나가는 객이 눈물겨워 하노라. 이 객 누구야? 화자. 이렇게 해버리면 대상화가 된 거예요. 괜찮을까요? 말하는 사람을 마치 대상처럼 표현한 거, 이런 것들을 객관화라고 할 수 있고 대상화라고도 합니다. 요거 조금 조심해 주시면 돼요. 대상화가 어렵게 나오면 이건데 뒤에 소설에서 내적 대상화라는 용어가 보기 한 번 더 나와요. 이따 대상화 한 번 더 봅시다. 자, 지금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 대상화는 너무 쉬웠어요. 근데 굳이 쓸 이유가 없거든 나는. 무슨 말이냐? 26번의 선지 1번 봐봐요. 26번의 선지 1번. 뭔가 왜 이러시지? 왜 이러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연물을 대상화하여. 자연물은 대상이에요. 처음부터. 자연물은 처음부터 대상밖에 되지 않아요. 대상화했대. 뭐 어쨌든 자연물이라는 대상을 이라고 쓸 말을 자연물을 대상화하여. 계속 가볼게. 그 자연물에 역동성을 부여하고 있다. 역동성도 보고 가겠습니다. 얘는 좀 너무 많이 나왔고 우리가 훈련이 좀 되어 있는데 자, 뭐부터 봐야 되냐? 동적이라는 말부터 봐야겠죠. 이동하는 것 같은 이라는 뜻이네요. 그럼 이 동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동은 바로 구체적 행위라는 거에서 포인트를 잡으면 쉽게 나오게 됩니다. 구체 움직임을 바로 동이라고 합니다. 핵심은 구체예요. 난 너를 열렬히 사랑해. 난 너를 너무너무너무너무 사랑해. 동적 움직임 괜찮을까요? 뭘 괜찮아. 너무너무 사랑해가 무슨 모양이야. 그려봐 와서. 이런 거 아니잖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액션이어야 된다고요. 구체, 감각정보. 감각정보여야 동적이라는 게 성립하게 돼요. 감각되지 않는 행위는 동적 행위가 아닙니다. 구체적 행위가 아니에요. 사랑하다, 존경하다, 사모하다. 없어요. 모양이. 예, 주관, 감정, 즉 객관 구체가 아니라 추상 주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동적인 건 이쪽은 돼야 돼요. 손을 흔들다. 보이시나요? 눈으로? 보이죠 이제. 이게 감각 구체인 움직임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이 역자예요. 여러분들 몇 안 되는 아는 힘역자. 힘차게 움직이다가 바로 역동성인데 이 힘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이거는 쓰긴 뭐하고 애매해요. 애매. 그러면 애매한 거는 어려운가 하면 아니요. 문학 용어가 애매하다면 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딱 봤을 때 힘차구만 아니구나 보면 돼요. 자, 근데 굳이 공식화하자면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거는 속도입니다. 속도가 제일 중요해요. 어느 정도의 속도. 자, 근데 이 속도가 빨라야 된다가 아니라 느리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갑시다. 느리지 않아야 돼요. 느리게 느릿느릿 이걸 역동이라고 하진 않죠. 그러니까 대놓고 느리다고 하면 역을 넣지 말라. 그냥 동적은 맞다. 자, 엉금엉금 거북이가 느릿느릿 걸어가다. 동적인 거 오케이. 근데 역동은 아니다. 이렇게 정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거리도 어느 정도 확보해야 돼요. 너무 짧은 거리는 우리가 역이라는 말을 쓰기가 힘들어요. 자, 이 정도면 역동적이거든요. 내 팔이. 이 역동성 보이세요? 이거 엄청 빨리 움직이거든. 이걸 갖고 역동이라고 하진 않아요. 어느 정도의 거리가 좀 확보가 되긴 해야 됩니다. 자, 물론 편하게 요 정도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역은 속도로 하시면 되고요. 요것도 살짝. 그래도 이런 게 어디 있겠어. 요 정도. 아니 이게 뭐냐면 티끌이 막 이런 것들 드립이 있어갖고 하는 말인데, 자, 신경 쓰지 마시고 속도 정도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디가 대상, 자연물을 대상화했는지, 자연물은 그냥 대상이기 때문에 자연물을 그냥 찾으면 됩니다. 또 하나 더 시사하는 거, 마법 천자문 1권은 보고 와라는 그런 암시가 되어 있는 문제였었어요. 어디로 오시냐? 24쪽입니다. 24쪽에 삼수, 그러니까 여기서는 2연이죠. 24쪽에 삼수 와볼래요? A로 묶여 있어요. 자, 거기서 이행, 즉 중장 볼게요. 무심어조는 우리 무심어조란 말 나름 나른시에서도 많이 쓰이거든. 근데 얼핏 읽으면요, 아, 무심한 말투, 무심어조. 마법천자문을 읽고 왔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조 옆에 뭐 써? 어조 한자는 볼 줄 아세요 혹시? 어조 이거 물고기하고 새였어요. 이거예요. 얘가 자연물이에요. 대상화된 자연물이에요. 이거 말투를 읽었으면 안 됐습니다. 무심한 말투, 에이, 무심한 물고기와 새는 됐습니다. 이 친구들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보러 가자고요. 역동이 성립하는가? 절로 한가하였나니. 잠시만요. 한가하다는 여기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요? 여기서 커트입니다. 한가하다. 잘 생각해요. 한가하다. 구체적 움직임인가? 아니죠. 심리적 상태인 거잖아. 여기가 아니네요. 역동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됐을까요? 그러면 26번에 1번 답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자연 있습니다. 대상화된 자연 어조라고 있었는데 역동이 아니라 한가라는 심리적 여유로움을 표현했어요. 두 개 다 성립 안 시킨 거 보이세요? 난 평가하는 시들을 좋아해요. 빠져나갈 구멍을 안 줘요. 설령 한가하다가 뭔가 이렇게 좀 늘어진 모습이라고 나름 구체적 행동이라 보여도 되지 않나요? 빡빡 우기면 그래? 근데 한가하다는 건 빠른 게 아닌데? 라고 하면 또 할 말이 없어요. 그럼 역동은 아니네. 깨갱. 그래서 빠져나갈 구멍을 안 줘요. 1번은 무조건 X예요. 이런 식으로. 용어들 잘 좀 처리해 주시면 돼요. 계산해서. 그 다음 26번에 선지 2번입니다. 와, 요거를 조금 골랐다고 하네. 오답 고르신 분들이. 왜 그랬을까? 2번을 왜 골랐을까? 원경, 근경. 원경, 근경은 시선이라는 걸 까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시선이 아니라 화자의 시선이요. 다시. 시선 얘기 3가지 드리겠습니다. 온 김에. 아유, 더워. 아유, 지문이 읽는 게 편하지. 아유, 힘들어. 아, 오늘 용어 잘 정리해 가세요. 내가 언제 문학이론 또 하겠어. 잘 봐요. 솔직히 말해서 1, 2학년 때 나랑 공부한 사람들은 솔직히 다 지긋지긋하게 들었던 거잖아. 1, 2년 동안. 오늘 한 번 더 정리해보는 거야. 여기 나온 용어들. 시선은요, 일단 상하, 그리고 좌우, 그리고 원근, 이렇게 크게 3개 봅니다. 보통 나오면 이거예요. 이런 것도 나오나요? 은근히 나와. 은근히 나와. 아, 참, 요거는 작년에 나왔던 겁니다. 작년에 팔렸어요, 이미 요거는. 그래서 올해 안 나오고 오늘은 이거 나온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상하는요, 말 그대로 위. 그래서 우리 이것만 있으면 상승의 이미지라고 하죠. 이것만 있으면 하강의 이미지라고 하죠. 이 두 개가 함께 있으면 뭐라고 할까요? 수직적 이미지라고 합니다. 반대로 생각도 하셔야 돼요. 수직적 이미지면 하나만 있으면 안 됩니다. 두 개 다 성립해야 우리가 수직적 움직임이라고 해요. 위. 예. 그것보다는 위아래로 요동칠 때 많이 나왔어요. 작년에 그랬었어요. 작년에 배 타고 가시는데 배가 요동쳐서 오르락 배가 철썩 내리락 이거 하고 있었는데 그걸 보고 수직적 움직임이군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수직적 움직임이라는 용어는 이렇게 위아래 상하 있을 때 하는데, 자, 물론 큰 범주에서 함께 있을 때도 맞지만 하나만 있어도 이론상 수직적 이미지라고 해도 괜찮긴 합니다. 자, 잠깐 비록 나온 거는 이렇게 나왔지만 그냥 풀 때는 상하, 수직 같은 세트로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볼 줄 알아야 돼요. 볼 줄 알아야 돼요. 참, 이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미쳤나. 이걸 안 하고 왔네. 시선 처리가 되는 거는 역시
구체일 때만 시선 처리가 가능합니다. 구체가 아닌 감각이 안 되는 내면 마음은 시선으로 갈 수가 없어요. 너를 사랑하는 마음, 이게 눈으로 보여요? 멀어요? 가까워요? 위에요? 아래에요? 없어요, 그런 거. 그러니까 구체일 때만 가능합니다. 그 다음 좌우. 이건 따로 말 안 할게. 근데 이걸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 수평적이라고 하죠. 아니 뭐 이런 것도 나온 적 있나요? 놀랍게도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도 아는 시예요. 이육사의 절정이요. 이거 학교 다닐 때 내신 하신 분도 있지 않나요? 이거 학교 선생님들 즐겨 내시는데 이거 매운 계절에 매운 채찍에 갈겨 북방으로 휩쓸려 수평적 극한 뭐 이렇게 외우지 않았었나요? 학교 다닐 때 그거예요 이게. 그래서 좌우 움직임 하나만 있어도 수평적 움직임 휩쓸려 오다 이걸 수평이라고 한대요. 좌우의 움직임을 우리가 수평적이라고 하는데 시선이야. 자 마지막 이거 원근. 멀다 가깝다 됐지? 바로 보러 갑시다. 멀다 가깝다 바로 보러 갈게. B 묶음 오세요. 24쪽에 13수입니다. 24쪽에 13수 B 묶음 올게요. 날이 저물거든 도무지 할 일이 없어. 자 시선 원근 어떻게 할래요? 없어요. 선생님 날이 저물다 저 눈으로 볼 수 있는데요. 날이 저물다가 해가 진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저물다 자체가 구체적 행위 맞습니다. 저물다 어두워지다라는 거기 때문에 시각 정보로 처리할 수 있는 거 맞아요. 아니 그러면 이거는 처리되잖아요. 해가 저기서 지는 거니까 멀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날이 저물다는 비록 큰 범위에서 시선으로 볼 수 있겠지만 특정 시선이 아니기 때문에 불분명하게 처리밖에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날이 저문 거를 방에서 누워 있는데 책 보고 있는데 책이 이제 껌껌해져. 왜? 해가 져서 지금 점점 어두워져서. 이렇게 알 수도 있죠. 아니면 나가서 산책하고 있는데 하늘을 보니까 이제 깜깜해져. 그래서 날이 저무는구만.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자, 근데 어떻게 봤어요? 몰라요. 시선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즉, 첫 줄은 시선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식 해설은 시선 자체가 없다고 나와 있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시선이 없어요. 할 일이 없다. 이것도 나의 심리잖아요. 구체가 아니니까 시선 처리 불가. 자, 두 번째 줄 있나요? 두 번째 줄은 있어요. 시선이. 소나무 문을 닫고 됐습니다. 소나무 문은 시선 처리가 가능하네요. 닫았으니까 적어도 봤을 거 아니야. 자, 소나무 문 잡았어요. 그럼 이거 근경이에요? 원경이에요? 원근은 상대적인 겁니다. 하나 갖고는 안 나와요. 자, 그럼 하나 더 찾으러 가자. 시선을. 달 아래 누웠으니 달 아래가 범위가 특정이 될까요? 안 돼요. 세상이 달 아래입니다. 약간 불가능해요. 특정 시선이. 마지막 줄. 세상에 티끌 마음이 이로발도 없다. 티끌 마음이 없대요. 마음? 구체가 아니네? 시선 처리가 안 되네? 네, 이 작품은 원근을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시선이 소나무 문밖에 확정이 안 돼요. 즉, 멀고 가까움을 처리할 상대적인 사물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경에서 원경? 그것도 아니고요. 원경에서 근경? 그것도 아닙니다. 시선이 소나무 문밖에 확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2번도 답이 아니게 돼요. 자, 됐죠? 자, 그 다음 선지 3번, 26번으로 올게요. 자, 덥지? 왜 이렇게 덥냐? 왜 이렇게 덥냐면 난 더운 이유를 알아요. 이 에어컨이 작동하는 원리는 아시죠? 설마 초등학생도 아니고 여기서 이게 바람이 나와서 시원해. 그건가?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 있는 열이 그만큼 얘가 시키니까 여기가 시원해지는 건 알고 계시죠? 실외기라고 하죠. 여러분 아파트 실외기실 있잖아. 거기에 팬 돌아가고 있잖아. 에어컨 틀면. 걔가 여기서 받은 열을 밖으로 방출하고 있는 시스템이잖아요. 자, 우리 학원에서 실외기실이 있습니다. 한번 가보시면요. 지금 거기 우리 돈 내고 저기 무슨 종촌 스파 그런 데 갈 필요 없어요. 거기가 찜질방이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들 이용하시면 됩니다. 실외기실 자체가 뜨거워서 열을 제대로 방출 못하는 것 같아요. 미안해요. 이따 쉬는 시간에 제가 드린 포인트로 커피라도 한씩 사 먹고 와요. 야, 그 포인트 6만 원 넘게 쌓은 사람들 7만 원 넘은 사람도 있던데
안 쓰는 심리가 뭐냐? 이걸 등수라고 생각하는 거야? 지랄, 아니, 무슨 소리니? 써. 마음대로 하세요. 자, 뭔 얘기 하려고 했지? 빨리 합시다. 진짜 좋다. 26번에 선지 3번, 성현의 말을 인용함으로써. 하하, 요거 되게 오래된 낚시입니다. 성현 드립을 하는데 인용이 되려면 실제로 한 마리를 땡겨와야 돼요. 간접 인용, 직접 인용은 문법에서 할 얘기니까 내가 지금 하진 않겠고, 어쨌든 상대가 한 말 자체의 원래 형태가 남아있어야 됩니다. 자, 이거 뭘로 낚시한 거냐? C, 알파벳 C로 볼게요. 24쪽에 맨 마지막 수, 17수입니다. 24쪽에 맨 마지막 수. 말로 하세요. 잘못했어요. 많이 덥죠? 성현의 가신 길이 만고의 한 가지라. 이게 인용인가요? 인용이 아니죠. 이 정도는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이거는 형식부터 틀렸다. 땡. 자, 그 다음에 26번의 선지 4번. 점층입니다. 점층 보고 좀 쉴 테니까 좀만 참아봐. 뭘 쉬어? 지금 뭐 몇 문제 했다고. 점층 이거 빡칩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음료수를 사주고 싶어. 근데 그랬다가는 하필이면 또 오늘 녹화도 하네. 토요일 반 애들이 날 죽이려고 할 거야. 양해를 해줘요. 사 먹어. 이 점층 참 어렵습니다. 근데 점층의 산원적 정의는요, 아시죠? 중학교 때 배우니까 점점 커진다, 점점 높아진다, 점점 강해진다 이거거든요. 자, 근데 이게 제가 기억이 나요. 2006년 수능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제가 본 수능이거든요. 제가 마지막까지 이거 점층인가 아닌가 고민하다가 마지막 문제를 맞추긴 했는데, 그 마지막 문제를 마지막까지 고민하는 게 바로 요거여갖고 제가 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이제 나이가 먹고 이제 이걸 가르치는 사람에 대해서 싹 옛날 기출을 봤는데, 그때 달라. 점층이 나왔을 때. 그러면 제가 여태까지 기출에서 점층이란 말이 맞는 말로 성립한 3가지 패턴을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점층이다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 수식어구 확장이요. 눈으로 나왔었습니다. 눈은 살아있다. 어둠을 잊은 눈은 살아있다. 새벽이 지나도록 어둠을 잊은 눈은 살아있다. 수식하는 말이 A, A, A 이런 식으로 확장되는 것들을 우리가 점층적인 표현이라고 이미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점층 패턴이고요. 두 번째, 범위 확장, 이상한 글자 같네. 범위 확장도 즐겨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원론에 가까워요. 원래 설명에 가까워요. 무슨 말이냐? 오수병한테 받아야 돼요? 애들 너무 덜 텐데 음료수 하나 사줘. 그럴 리가 없으니까. 범위 확장. 자, 중학교 버전부터 얘기해줄게. 중학교 버전부터. 저는 우리 학교에, 우리 마을에, 우리 나라에, 우리 지구에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됐지? 뭔지 알겠지? 요게 이제 중학교 버전. 자, 물론 고등학교 때 이런 걸 냈다가는 그럴 수는 없고요. 자, 이거요. 이거 화자의 인식이 점층적으로 확장되었다 이렇게 나왔어요. 어디 나왔냐면요. 얼마 전 기출이에요. 도산 12곡이라는 시에서 나왔었는데, 자, 도산 12곡의 그 초반 부분이 이렇게 써 있어요. 3수, 4수가 이렇게 써 있어. 3수에는 이게 2010 몇 년 기출이더라. 나는 욕심 없다. 나 부럽지 않다. 이 몸이 바라는 게 있다면 허물이나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그 밖에는 연하문 일은 바랄 게 없다. 이렇게 3수가 써 있고, 그 다음 4수는 풍속이 죽었다고 하니 그거 거짓말이네. 자, 무슨 말이냐? 세상 인심이 별로 안 좋아졌다고 하는데, 에이, 아닌데. 사람들 인품이 아주 훌륭한데 사람들 성질 참 좋다. 세상 살만하다. 이렇게 다음 말이 이어져요. 그때 나왔던 선지가 화자의 인식 대상이 내면에서 외적 사회로 점층 확장되었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맞는 선지였었어요. 범위 확장. 내면에서 외부 사회로 가는 것도 점층적 확장으로 봤습니다. 그럴 수 있겠군요. 자, 마지막. 이것 때문에 내가 2006년 때 고민했어요.
정서가 점점 강해진대요. 슬픈데 점점 슬퍼진 것 같지 않니? 기쁜데 더 기뻐지는 거 아니? 이걸 나보고 어떻게 맞춰, 이 나쁜 놈들아. 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코카콜라로 금방 끝날 수 있잖아요. 코카콜라 뭐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인간의 정서와 의식은 언제 확대되나요? 언제나. 자,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정서가 유지되고 있다면 그냥 점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거예요. 나는 너무 그날 기분이 좋아졌다. 그래, 이래서 이런 일이 있었다 보니 기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나는 환희에 가득 차 있었다. 됐어요. 이 정도면 점층 해주세요. 정서가 변하지 않았으니까 오케이. 정서 점층적으로 제시했다. 좋아. 정서가 바뀌지 않고 유지된 상태로 언급을 계속해주고 있으면, 유지만 됐으면 점층이다. 아니, 그럼 점층 너무 많지 않나요? 아니요. 요거랑 붙을 수 있는 게 하나 있죠. 바로 전환이요. 정서가 전환된다면 점층이 아닙니다. 다시 기뻤는데, 너무 슬펐는데, 아니야, 이렇게 할 때가 아니야. 난 열심히 하겠어. 의지 막 갑자기 바뀌었어. 그러면 슬픔의 정서가 점층됐다? 아니요, 슬픔의 정서가 전환됐다라고 해줘야겠네요. 전환과 정서 점층은 반대되는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조심하신다면 충분히 처리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점층은 뭘까요? 힘들어. 26번에 D 봐봐요. D 25쪽이네요. 25쪽에 D 보시면요, 수필입니다. 이거 뭐냐면 겨릅이 이제 지푸라기예요. 이거 그 초가집 지붕 이제 거기다 쌓는 이제 지푸라기인데, 아내가 그 구해오라고 하는 상황이래요. 읽어봐봐요, 님들아. D 점층이 있나? 신경 써서 읽어봐. 점층이 어디 있지? 이 세 개 중에 뭐가 있을까? 없죠? 네, 됐습니다. 점층 없습니다. 패스예요. 자, 그리고 선지 5번. 야, 요거까지만 하고 쉴게. 오수명이 나한테 전화할 사람이 안 돼. 웬일이지? 영상을 보고 있나? 야, 너 내 욕하지 마. 뭐 이런 건 아닐 테고. 에어컨 욕했다고, 야, 우리 학원 욕하면 어떻게, 뭐 그거 아니겠지. 자, 선지 5번 볼까요? 26번 선지 5번. 비유적 표현. 자, 비유적 표현 봤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 이거 내가 조금 살짝 내가 목숨 걸고 얘기하는 거거든. 살짝 위험한 얘기거든. 소설, 시, 수필도 상관없고 극문학, 시나리오도 상관없습니다. 앞에 형식에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가 있으면 무조건 오케이 하고 그냥 다음 내용 봐요. 무조건. 에이, 선생님 무슨 다 비유예요. 비유가 아닌 거 있을 수도 있죠. 다시 시, 소설, 극, 즉 문학이면 어느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비유입니다. 무조건 비유예요. 왜요? 문학이라는 장르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거 내가 살짝 목숨 걸고 얘기하는 거야. 나 솔직히 이거 풀 때, 이거 니들 풀고 왔을 때 난 저녁에 풀어봤잖아. 이거 문제 선지 5번 보고 뜨끔했다고. 내가 이거는 이제 많이 팔아먹고 다니는 거거든. 문학의 비유가 형식에 나오면 100% 맞는 말이니. 근데 심지어 문제도 적절한 거 고르래요. 답이 5번이 아니면 나는 이제 은퇴해야 되는 순간인 거였어. 5번이었거든요. 자, 볼게. 문학은 객관, 구체, 감각 정보를 전달해요. 근데 하는데 그 의도가 정말로 그 감각, 구체, 객관 정보를 전달하는 데 있냐고 하면 아닙니다. 거기에 없어요. 문학을 쓴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무언가 전달하고 싶은 거야. 자, 서정은 뭘 전달하고 싶어? 이 소설에 나오는 갈등 상황을 통해서 사람들의 정서의 감흥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사회 비판적, 대부분 이거죠. 여러분들이 보는 거는 사회 비판적 메시지, 이걸 전달하고 싶어요. 자, 시는 대놓고 써있죠. 화자의 마음, 정서를 전달하고 싶어요. 그래서 서정이라고 하죠. 수필은요, 나의 깨달음을 전달하고 싶어요. 자, 다 뭡니까? 다 문학은 나의 마음, 추상을 전달하는 데 의도가 있어요. 근데 이 추상을 그대로 말해버리면, 그대로 나오면 우리가 그때 문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일기장이라고 합니다. 나 오늘 너무 슬펐다. 왜냐하면 이거는 문학이 아니에요. 문학이라면 이 추상적인 말을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 기법, 이 표현 기법이 들어가야만 문학이라고 해줘요. 그래서 모든 선지가 다 앞에 형식, 표현 기법이 들어있는 거야. 자, 근데 그럼 표현 기법을 썼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 내가 오늘 극단적인 얘기를 좀 하나 더 해볼게. 여러분들이 다 알만한 소설.
여러분들 무시하는 건 아니야. 무시하는 건 아니야. 토끼야 거북이 아시죠? 거북이가 이런 대사를 했다 쳐봐. 토끼가 자고 있네. 엉금엉금 가면서 이런 대사를 했다고 쳐봐요. 비유인가요? 비유예요. 비유예요. 이게 무슨 비유예요? 정말로 토끼라는 생물이 잠을 자고 있는 걸 설명하고 싶은 주제인가? 아니죠. 이거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야? 게으른 존재는 도태된다. 이 교훈을 주기 위한 말 아니에요? 그럼 토끼는 뭐예요? 게으른 존재의 보조관념이죠. 이게 원관념이잖아. 이걸 뭐라고 해요? 우리가 은유라고 하죠. 비유는 원관념, 말하고자 하는 바를 다른 걸로 바꿔 표현한다는 건데 원하고자 하는 거를 기법에 따라 다른 식으로 표현한 것을 문학이라고 합니다. 즉 문학에는 모든 표현이 비유라고 해도 맞습니다. 그래서 저 형태의 비유를 사용하라는 말이 있으면 무조건 맞다고 하고 넘어가라는 거예요. 비유예요. 자, 물론 요 문제는 알파벳 2에 마치 요것 때문에 직유를 썼다고 해서 그냥 비유인데 뭐 어찌됐든 저 표현 자체도 그냥 비유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선제 5번 답이 나오게 되는 거지요. 자, 조금만 쉬었다 할까요? 자, 몇 개 하지도 않았는데 큰일 났다. 근데 너무 덥다. 우리 물 먹고 내가 좀 저기 시래기 씨를 좀 환기 좀 시키고 올게. 우리 많이는 못 쉬고요. 오늘 할 게 많으니까 10분만 쉽시다. 자, 13분의 2서 할게요.